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박수환입니다. 뭐 사실 먼 곳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댁이 바로 여기 옆입니다. 제가 끝나고 걸어가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꼭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갈 정도로 뭐 가까운 곳입니다. 뭐 부담 없이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준비를 할 때 참 그리고 저 뭐 아버지가 대구에 계시니까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대구에 살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대구에 살았던 기간보다 대구 아닌 타지에 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네,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었는데 어제 오후에 다른 일을 하나 하고 왔는데 그래도 기사님이 바로 잘 태워주셔가지고 시간이 꼭 늦지 않게 잘 도착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덜 죄송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때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처음에 초등학생 분이 들으신다.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중학생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반인도 좀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뭔 저런 걸 뭐 하시겠지만 오늘 내용의 핵심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여기 이 중에 전기자동차를 타고 계신 분이 있거나 혹은 타보신 적이 있거나 뭐 혹시 어린이들도 대구에는 전기차가 야간 25,000대 정도 현재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은 타봤을 겁니다. 전체 대구시에 전체 125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5,000대 정도 되니까 아직까지 못 타셨을 수 있겠지만 한 번은 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서울 경기를 빼고 나면 대구가 꽤 많은 편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어쨌든 그러면 그 전기자동차를 사거나 타고 다닐 때 얘들은 혹시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혹시 사시려고 생각했거나 뭐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 원래 휘발유차는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왜 신경 안 쓰는지 아시나요? 네, 주유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주유하고 한 남은 거리 한 100km 남아도 어딘가는 주유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남은 거리 100km라 그래도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200km 남았다 해도 이미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가다가 퍼지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거를 사실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먹을까. 전문 용어로 레인지 앵자이어티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 한국말로 이 주행거리 불안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그 휘발유차로 치면은 이 불 깜빡깜빡하면 이미 마음이 두근두근한 것처럼 전기차는 깜빡깜빡하지도 않는데 이미 한 100 남으면 잘 모르겠답니다.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유소는 어디 간데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기 충전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가 반전이 나옵니다. 없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충전하면 이게 몇 킬로나 갈까?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유튜브 아까 앞에 교수님께서 많이 보시면 좋은 과학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보시면은 요즘 전기차 뭐 400km 간다 그러더니 타보니까 400km 더 가는데 아니면 뭐 안 가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좀 섞어서 한번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개시켜 주셔서 누군지 이제 아실 거고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런 것들입니다. 움직이는 것들, 자동차 관련된 것들, 수송, 뭐 건설기계라고 비도로 수송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대부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것도 좀 하려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 땅에 붙어 다니는 그래서 분류할 때 육상수송 수단을 연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수송 수단이라고 하면 그동안 자동차만 연주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건설기계 또 뭐 농기계 이런 것도 어쨌든 걔들이 전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어쨌든 걔들은 연료를 먹고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대체로 다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기 나오는 거인데 최근에 하는 일들이 이쪽이 많아서 오늘 강연 주제를 이쪽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 굉장히 복잡한데 시작. 그럼 전기차 주행거리가 뭐냐? 그럼 주행거리 계산해 보려고 하거나 주행거리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 얘가 뭐 도대체 자동차인데 어떻게 돼 있길래 저렇게
기름 안 먹고 전기 먹고 잘 가냐?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로 공식화된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뭐 아이오닉 5 타면은 1km 한 번 충전하면 뭐 500km 갑니다, 450km 갑니다. 그 말은 왜 하냐? 유튜버들은 그러면 왜 정부 발표와 다른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 얘기를 조금 섞어서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만약에 대학원 학생들이거나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들이거나, 제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직원분들을 설명할 때도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해도 바로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전기차 주행거리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오늘 일반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좀 넓은 얘기부터 조금씩 하면서 좁혀서. 그러면 아까 제가 육상을, 땅 위를 돌아다니는 애들, 수송 수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수송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송이 뭐냐 생각부터 해보면은 어쨌든 옮겨 다니는 겁니다. 옮겨 다니는데 그러면 인간이 왜 자꾸 옮겨 다니려고 할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전기자동차가 왜 나왔는지까지 얘기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움직이고 돌아다닌 거를 다 따져보면은 뭐 기사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대략 한 12만 5천 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인간은. 이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다는 설도 있지만 그 중에 여러 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부터 12만 5천 년 전에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을까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잘 살고 있다가 12만 5천 년 전에. 잘 모르시겠죠? 네. 1년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2만 5천 년 전에 뭐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죠. 또 우리 말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 저희 말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거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옮겨 다녔는데 처음에 왜 아프리카에 갔냐? 거기 먹을 게 많았답니다. 먹을 게 많아서 거기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초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요즘으로 치면 기후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구 온난화 혹은 빙하기 이런 것들, 기후 변화가 생겨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 어떤 원인이 되었던 간에 인간은 저 때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데 그걸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옮기거나 혹은 난 요 바운더리 내에 살고 있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지금 동대구역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지만 동대구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마차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6시 45분까지는 저기까지 꼭 가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굉장히 빠르게 아까 전문 용어로 칼치기 해가시면서 이렇게 탁 타고 왔는데 이 바쁜 중에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이게 왔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목적하는 곳이 있으면은 빨리 편하게 효율적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걸어 다녔겠지만 마차가 생기고 말을 타고 다니고 동물을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자동차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인간이 그런 욕구가 없으면 저런 수송수단이 발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달할 수도 없고 뭐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분들 혹은 어린 애기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100원 넣고 1,000원어치 먹고 싶으니까 더 효율 좋은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계시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빨래터에서 빨래하면 되는데 내가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세탁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석빙고에다가 음식 넣어도 되는데 냉장고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경주까지 가기 너무 머니까. 뭐 수박 하나 시원하게 먹으려고 경주까지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다 냉장고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덕분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자동차 얘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좁혀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택시와 같은 차들, 버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럼 앞으로는 또 KTX 타고 다니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더 들어봤을 수 있는데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하이퍼루프라는 수송수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성공까지 했습니다. 저거는 요약하면 핵심은 뭐냐면 진공 상태에서 KTX 가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빨리 못 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 이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공기 저항 없으면은 내가 빨리 가겠다. 그럼 진공 만들면 되겠네. 터널 하나 뚫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처음에 말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을 초기 단계의 성공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철도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도 하이퍼루프, 뭐 이름은 좀 다르지만 같은 개념, 같은 원리를 이용한 수송 수단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수소 전기 트램, 뭐 케이블카, 뭐 케이블카인데 앞으로 미래도시엔 이런 거 돌아다닐 거다. 나중에 요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드론 타고 다닐 거다. 이런 수송 수단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전부 다 빨리 가고 멀리 가고 편하게 가고, 그게 일반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 학생들이나 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수송수단에서 앞으로 뭘 더 공부를 해봐야 될까, 발전시켜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에너지를 덜 쓰고, 좀 흔히 말하면 좀 돈을 좀 덜 쓰고 멀리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빨리 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저는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전기 1kW 써가지고 100km, 1000km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휘발유 1리터 넣고 100km, 500km, 1000km 가는데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갈 수는 없을까?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하던 끝에 나온 게 전기자동차 혹은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수단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앞에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로 돌아오면 제가 요런 내용을 할 때 한 번씩 꼭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예도 자동차입니다. 예도 자동차. 아마 이름을 대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연기관차, 흔히 타고 다니는 자동차, 수소전기차. 요즘 원래 수소연료전기자동차라는 말을 법적으로 수소전기차라는 말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말이 자꾸 섞여 있으니까. 수소전기차, 우리 국내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잘 만들어서 팔고 있는 수소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요 그림 보시면은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아이오닉 그림입니다. 밑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요런 차 이렇게 그림만 두면 저게 무슨 차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거 아이오닉 5, 저거 넥소, 저거 뭐 그랜저, 이 정도만 알지 제가 무엇으로 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자동차는 본래의 목적은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굴러가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중에 바퀴 없는 자동차 보신 적 있나요? 바퀴 없는 자동차. 우리 친구는 만화를 잘 안 보시는군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네, 만화에나 나오죠. 만화에나 보면 바퀴 없이 날아다니고 뭐 이러지만, 모든 자동차, 특히 육상을 다니는 자동차들은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퀴를 누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가 돌려줄 거냐 이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계시지만, TV 영화가 나오면은 TV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자동차도 바퀴를 누가 돌려주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메뉴에 있는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 바퀴를 돌려주는 애가 이렇게 생긴 엔진이라는 애입니다. 그게 내연기관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안에서 한자이긴 하지만 안에서 뭔가를 태워서 움직이는 애가 내연기관. 누리호나 나로호 같이 로켓 같은 애들은 외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바깥에서 일단 뭘 태운 다음에 가스 만들어서 그 가스를 보내서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바깥에서 태운다 그래서 외연기관.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은 내연기관, 엔진이라는 애가 있고 얘가 바퀴 돌립니다. 복잡한 구조겠지만, 수소전기차는 요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애가 에너지를 만들어줘서 모터가 결국 돌립니다. 전기자동차는 결국 바퀴 돌리는 애가 막 끝에 있는 모터입니다. 결국 운동시켜주는, 회전 운동을 만들어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거를 누가 할 거냐? 엔진이 할 거냐? 모터가 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모터를 누가 돌릴 거냐? 휘발유로 돌릴 거냐? 수소로 돌릴 거냐? 전기로 돌릴 거냐? 그 차이로 자동차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동차 얘기할 때 저번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들의 이름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동수단이고
어떤 에너지, 뭐 휘발유든 전기, 수소든 전기에 받아서 어떤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어떻게 바꿔주냐 그 차이입니다. 얘를 뭐 휘발유 써가지고 휘발유 써서 운동 에너지 만드느냐, 수소 써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드느냐, 전기 에너지를 그대로 쓰느냐 그 차이지 나머지 다 똑같다 하는 그 차이, 그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수송수단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만약에 전기 전기 얘기해버리면 또 옆으로 이 얘기가 셀 수 있으니까 좀 놔두고 전기를 가지고 돌리든 내가 사람을 그냥 사람 힘으로 돌리든 엔진으로 돌리든 돌릴 수만 있으면 걔는 모든 자동차의 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런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연료를 만들면 앞으로 말하는 뭐 미래 자동차가 미래 수송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군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너무 이런 것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혹시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그러면 앞으로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되나 보다 수소 연료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외에도 다양한 연료로 다양한 에너지로 운동시킬 수 있는 것만 만들면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통계 뭐 이런 얘기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총 2,500만 대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지금 3월이니까 지난달까지 통계를 내면 약 한 2,500만 대의 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가 아까 40만 대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 사실 통계는 쭉 이거 전기차 통계인데 전기차 통계 쭉 보면은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한 39만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달 지났잖아요. 2달 만에 만 대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40만 대. 심지어 나중에 우리나라 2030년 정도 되면 전기차를 한 300만 대 이상 보급할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빠르게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그 전기차 40만 대 가까이 되는 전기차 중에 대부분 승용차입니다. 대부분 한 70% 이상, 80% 가까이가 승용차고 화물차 아시게 돌아다닌다 보시면은 1톤 봉고 전기차가 제일 많거든요. 봉고차 전기로 된 거, 트럭. 그게 제일 많고 나머지는 아직 적습니다. 그럼 얘들이 실제로 그러면 승용차 중에는 얼마나 차지하나, 화물차 중에는 얼마나 차지하나 쭉 보면은 결론만 보시면은 여전히 전체 승용차 중에는 아직 1%,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뉴스에 보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차로 보면은 아직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씩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뉴스 보시다가 대구에 전기차가 25,000대 이 정도 있다는데 이걸 택시로 더 보급시킨다 하더라. 그러면 제가 3만 대 되겠네. 이런 생각 정도 가끔 떠오르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반전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휘발유차 타고 다니면은 좀 거리가 얼마 안 남았어도 조금만 가면 주유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불안은 덜하지만 전기차는 충전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불안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조사를 해보면 2018년부터 쭉 있는데 무공해차 통합우리집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자료가 몇 가지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전기 충전기고 요 회색이 주유기입니다. 주유기 한 개. 주유소가 아니고 주유소 안에 있는 주유기 건. 주유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16만 개가 안 됩니다. 16만 기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전기차 충전기는 이미 완속 충전기만 해도 벌써 18만 7천 대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 2만 2천 개. 두 개 합치면은 21만 기가 있습니다. 주유소에 휘발유 넣을 수 있는 충전기보다 전기 충전기가 훨씬 많은데 사람들은 아직 충전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행거리 불안감, 말 그대로 심리적 불안감이 아닌가 라는 생각. 물론 제가 전기차를 계속 타십시오라고 보급하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충분히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있다.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요 개수에는 충전기 개수에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또 그리고 초기 보급된 충전기들이 어디 있냐면 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산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초기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설치하면 보조금을 엄청 줬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인해서 차들이 전기차가 잘 안 가는 곳에 있어서 조금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하나는 충전 시간이 길잖아요. 이게. 한번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뒤에 충전 시간 나올 텐데 한번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한 최소 몇 시간 완속으로 하면은 몇 시간 됩니다. 왜 그걸 줄일 수 없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줄일 수는 있는데 줄이려면 얼마나 내가 좀 위험 부담을 안고 줄여야 되는지를 한번 뒤에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완속으로 하면은 그냥 보통 6, 7시간, 7, 8시간 급속으로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은 해야 80% 이상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사람들이 좀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펼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충전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덜 불안하게 만들어서 전기차를 좀 더 빠르게 보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충전, 제가 갈 필요가 없는데, 네, 고속충전기라고 하면 50kW 정도로 충전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단위를 아마 좀 많이 보셨겠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따지려고 그러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는 킬로와트, 그러니까 킬로 빼고 와트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초당 몇 개를 공급하냐 이겁니다. 초당. 내가 어떤 창고에다가 물건을 집어넣는데 어떤 창고가 박스 1000개가 들어가는 창고가 있는데 내가 초당 50개씩 넣는다는 말입니다. 50kW라는 말은. 완속 충전하는 얘는 7kW는 초당 7개씩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0개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채울 때 급속이 훨씬 빠르겠죠. 얘가 7이고 50개, 한 번에 7개 던지는 사람, 한 번에 50개 던지는 사람, 7배의 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급속으로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얘는 7시간 걸린다는 말입니다. 통계를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하기까지 민망하지만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아이오닉 5라는 자동차, 그 차가 배터리 양이, 그러니까 아까 참고로 치면 그 양이 77kW 정도 됩니다. 77kW 정도 된, 77kWh라고 해서 또 단위가 약간 다릅니다. 그거를 요런 50kW짜리로 충전하려고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 77 곱하기 3600 계산 잘 안 되시죠? 네. 대략 계산하면 80 곱하기 4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200 어쩌고 되는 그 정도를 50으로 계속 밀어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거 다 채우려고 그러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50으로 밀어 넣어도 힘든데 7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퇴근하고 집에서 꽂아놓고 나면 다음날 새벽 정도 돼야 충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충전 시간을 빨리 하려고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요거 7 하면은 7시간 걸리고 50 하면은 1시간 걸리고 그럼 더 빨리 하려고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50 말고 한 번에 50개 던지지 말고 한 번에 100개, 200개, 300개씩 던져놓으면 되잖아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고속 충전기, 초고속, 급속 충전기 이런 거를 50kW가 아니라 350kW.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개발하고 있는 급속 충전기가 350kW입니다. 그걸 쓰면 기존 충전기보다 한 7배 정도는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0%에서 80%까지 충전할 때 한 18분이면 충전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은 전압을, 좀 전기 얘기인데, 전압을 굉장히 높게 350V, 400V, 500V를 굉장히 고전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갔는데 얘가 500V짜리 충전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한데, 내가 감전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도 뭐가 불안해요. 그럼 또 반대하고. 그럼 어떡하고? 빨리 해달라며. 그럼 내가 500V 됐었잖아. 그러면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럼 저기 멀리 저기 형풍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너 멀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런 논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연구가 어렵습니다. 빨리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늘 어렵다는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쉽습니다. 재밌는 연구이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그 뿌듯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동형 이런 것들은 3이니까 뭐 훨씬 더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전기차와 관련해서 2021년, 2년 그 XEV 트렌드 코리아라고 매년 3월경 지지난주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어봅니다. 그거를 뭐 2021년, 22년, 23년, 3년간, 3년째 했는데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처음 21년도 조사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차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거보다 주행거리 한 번 타도 충전 얼마나 가냐? 이게 제일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차를 사겠다. 또 그리고 충전소도 좀 많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사겠다. 왜냐면 요즘 충전기도 이게 차마다 다르거든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통일이 안 돼가지고. 다르니까 충전기도 고려합니다. 사실 속으로는 차가 싸면 사겠죠. 전기차 한 대가 싸면 사겠죠. 전기차 한 대에 보조금 안 받으면 거의 5, 6천만 원씩 합니다. 아반떼급 전기차 하나 사는데 5, 6천만 원씩 하니까 사람들은 안 살라 그러겠죠. 그 돈이면 내가 BMW 사지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지만 설문조사 할 때는 또 이렇게 나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향을 보시면 제가 요거를 21, 22, 23 쭉 보서 정리를 해서 밑에 보면은 주행거리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충전소 설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점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이제 차량 가격이 중요하다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년도보다 22년, 22년도보다 23년 충전기 설치가 훨씬 더 많아졌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훨씬 많아졌고 21년도에 나온 전기차가 한 번 충전하면 200km, 300km 갔었는데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은 한 번 충전하면 300km, 400km, 500k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사람이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이게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가격, 그럼 보조금 얼마나 주나요? 여기에 점점 더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제작사들의 기술 발전, 기술 개발들이 다 아우러져서 이런 일반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회 충전 주행거리,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보셨던 분도 있고,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사실 다 다릅니다. 만약에 똑같은 차를 하더라도, 어떤 차, 뭐 아이오닉 5, 밑에 보시면 아이오닉 5 뭐 450km 갑니다. 요건 2022년에 나온 아이오닉 5 2WD라고 하는 이륜차, 이륜 바퀴 2개로 구동하는 긴 롱 레인지는 주행거리가 길도록 배터리 큰 거 넣었다 이 말입니다. 큰 거 넣은 차인 경우에 423km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시험을 해보면은 저 차가 뭐 EPA라고 미국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시험법, NEDC는 유럽에서 하는 시험 방법, WLTP는 전 세계 공통으로 쓰는 시험 방법, 환경부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험 방법, 같은 차인데 뭐 여기는 테슬라, 코나 일렉트릭 같은 차인데 비교해보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쯤에 21년도 정도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테슬라 같으면 외국에서 500km 가는 테슬라 한국만 들어오면 주행거리 뚝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의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시험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시험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시험하는 방법, 똑같은 차 갖다 놓고 시험하는 방법 다른데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혹합니다. 시험 방법이. 좋게 말하면 그러면 일반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한 번 충전하면 600km 갑니다 라고 했는데 400km 가는 것보다 한 번 시험하면 당신이 어떤 위험한 조건, 악조건, 뭐 산을 타고 올라가든 한겨울에 운전하든 뭘 하더라도 최소 400km 이상 갑니다 라고 해줬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익할까? 당신이 정말 그런 거죠. 운전할 때 급속, 급가속, 급감속 안 하고 차 오르막 안 가고 평지만 시속 60km로 평지만 평생 달리면은 500km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는 거랑 아까 뭘 해도 괜찮습니다. 400km 이상 갑니다.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바뀔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어쨌든 시험 방법이
어쨌든 차이가 난다. 왜 차이 나냐? 아까 정리하면 기준이 다르다. 주행 모드가 다 다르다. 나라별로 다르고 또그 주행 모드라는 것이 또 뒤에 설명 좀 드리겠지만 다 다릅니다. 그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 난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한 번 딱 한 다음에 부처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는데 부처마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세 부처가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 다릅니다. 자동차 한 대가 탁 있으면은 환경부 직원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거 깨끗한 차인가요? 안전한가요? 환경오염이 전혀 문제 없나요? 이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차를 보고. 산업부 직원이 와가지고 보면서 이 차 한 번 충전하면 효율 좋은 건가? 일반 내연기관 차면 리터당 몇 킬로 가나요? 전기차면 1kWh 넣으면 얘가 몇 킬로미터 가나요? 효율에 관심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거 모르겠고 얘가 나중에 사고 안 나나요? 나중에 우리가 사후 관리라고 차 팔고 나면 그 뒤로 관리는 여기 계신 분들 차 타면은 전부 다 안전공단 가시잖아요. 그 정기점검 교통안전공단 가셔가지고 TS라고 써있는 교통안전공단 가서 검사 받으실 텐데 그게 자동차 팔고 나면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그 관할을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그 사람들은 어쨌든 팔고 났을 때 이 차 팔고 나 당신이 이 차 타고 10만 킬로 가고 난 다음에도 얘가 효율이 이대로 유지될 거냐. 전기차로 치면 만약에 처음에 1000km 계산하기 쉽게 처음에 1000km라고 했는데 5년 뒤에도 얘가 1000km 가냐 이거죠. 이렇게. 5년 뒤에 1000km까지는 모르겠고 5%까지는 내가 봐줄게 이렇게. 그러면은 제작사 차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 차가 잘 만들어서 1000km라고 신고하고 싶은데 나중에 혹시 5년 뒤에 얘가 한 950km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950km 갑니다라고 낮춰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막이 있는데 그런 내막을 잘 모르는 기자분들이나 모르는 일반인들은 왜 서로 다르게 얘기하냐 그렇게 해서 막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 충전 주행거리 이거는 내연기관차로 치면 연비 논란하고 똑같습니다. 한 5, 6년 전에 산타페도 연비 논란이 일어났을 때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것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017년부터 수입되거나 제작해서 우리나라에 팔 수 있는 차라고 등록한 것들을 다 통계를 해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나온 차들, 2017년에 나온 차들은 국내차, 해외차 보면은 국내차 같은 경우는 100km도 못 갑니다. 아마 전기차 나오자마자 사신 분들은 이거 타기가 무서울 겁니다. 타고 여기 만약 수성구에 있다가 저기 달서구라도 한번 갔다가 올라 그러면 불안한 겁니다. 갔다 올 수 있나? 차 막히기 시작하면 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들이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2022년에 등록된 차들은 제일 못 가는 게 300km, 많이 가는 것들은 500km 정도까지 갑니다. 수입차들은 더 많이 500km 이상까지 가는 이런 차들이 많아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람들이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지식도 조금씩 더 생기다 보니까 차에 대한 관심,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점점점 이게 뒤에 좀 아까 나오겠지만 전기자동차가 오래 가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터 효율이 엄청 좋거나 1kWh 넣었는데 모터가 진짜 쌩쌩 돌아가가지고 1kW 똑같은 에너지로 멀리 가거나 오래 돌아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기를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롱 레인지라고 아마 전기차 사양표 이런 거 보실 때 롱 레인지, 주행거리 연장형 이런 것들 보면 기술 다 똑같고 배터리 용량만 다릅니다. 배터리 용량 기본 우리 스탠다드 차는 50kWh라는 단위를 씁니다. 스탠다드는 50kWh입니다. 얘는 400km 가요. 근데 우리는 주행거리를 멀리 갈 수 있도록 한 차를 새로 하나 출시했습니다. 롱 레인지. 얘는 500km 갑니다. 근데 걔는 보면은 배터리 용량이 60kWh, 70kWh 좀 더 크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거 아이오닉 6가 지금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이오닉 5를 대히트를 하고 아이오닉 6를 야심차게 출시한 것이 보면 53에서 77, 53이 그냥 일반 스탠다드. 얘는 설명 67밖에 안 갑니다. 근데 얘는 길게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배터리 큰 거 넣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젊으신 분들이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초창기에 핸드폰 사셨을 때 보면 핸드폰 배터리 2개 줬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그래서 이렇게 퓨전 배터리 딱 집어넣고 나면 핸드폰이 예쁜데 대용량 배터리라고 하나 과정을 집어넣으면 뭐 뒤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똑같습니다. 자동차 현대 똑같습니다. 그렇고 뭐 BMW 얘는 주행거리가 얘보다 얘를 평균하고 비슷한데 배터리는 100kWh 이상 더 큰 벤츠도 100kWh 이상 100kWh 이상 100kWh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버스가 200kWh를 씁니다. 버스가 200kWh짜리를 쓰는데 뭐 자동차, 승용차에 100kWh를 쓴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요거 우리 간단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0이라고 치고 440이라고 치면 100분의 440하면 4.4잖아요. 이렇게. 1kWh랑 4밖에 안 갑니다. 뭐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올 12월부터 전기차도 등급제를 합니다. 1등급이냐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럼 4.4 정도면은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해보면은 한 5 넘습니다. 5 넘으면 요거는 다 1등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겨서 이제 정부나 정책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뒀더니 애들이 그냥 주행거리 멀리 가면은 보조금 많이 줍니다. 이랬더니 자꾸 배터리 키워가지고 주행거리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배터리 들어가는 부품 소모되는 물질도 많아지고 차도 무거워지고 배기가스도 타이어 소모도 많아지고 안 좋아지는데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효율 따지겠다. 효율 따져서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차들한테는 더 좋은 등급 매기겠다. 이거는 이 등급을 매기는 건 어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하고 갖다 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사실 때도 보면 등급 보시잖아요. 뭐 효율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얘도 똑같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전기 넣고 가는 거니까 전자제품인 거죠. 전자제품처럼 관리하겠다. 그런 걸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아마 이제 올 12월 이후로 나오는 차들은 점점점 배터리 용량을 줄이면서 멀리 갈 수 있는 그러면 사람들이 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게 사람이 심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멍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뭐 너는 떠들어라 난 잘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다음 시간에 퀴즈라도 보고 시험 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갑자기 교수님 그거 아까 못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몇 문제 내시나요? 그부터 시작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관심이 갖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에서 가만히 놔뒀더니만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등급제라도 해버려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노력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좋으냐면 결국은 그냥 소비자들한테 좋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격만 안 올린다면 가격만 안 올리고 그대로 가면서 효율을 높이면 한 번 충전해서 뭐 50kW에 500원 들어가는데 예전에 100km 간 거를 이제 한 500km 가면은 똑같은 돈으로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좋아진다. 뭐 그런 내용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효율 등급을 이렇게 많이 보신 표죠. 이게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마크로 했습니다. 제가 요거 디자인할 때 배워가서 자문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모양 어떻게 했냐고 누가 물어보길래 왜 이런 모양을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있는 걸 해야 일반인들이 볼 때 이게 눈에 들어오고 익숙하다 이거면 뭔가 새로운 걸 해버리면 다른 개념으로 봐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래도 뭔가 IT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 같이 또 전자기술이나 통신기술 발달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QR코드 집어넣어 놓으면은 QR코드만 이렇게 탁 찍으면 이 자동차의 스펙이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걸 더 넣을 건가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 얘가 추울 때는 몇 킬로 갑니다. 더울 때는 몇 킬로 갑니다. 섞어서 가면 어떻게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여기다가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사시는 분들은 그냥 딱 찍어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정보를 얻고 차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기차 아까 지금 주행거리하고 몇 킬로 가느냐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어떻게 굴러가느냐 그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뒤에 평가하는 방법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뒤에 있는 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연기관입니다. 사실 내연기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부품 수만 해도 수만 개가 됩니다. 3만 개, 4만 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품 하나에 그 근로자 한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3만 명이 필요한 겁니다. 3만 개의 기술이 필요하고
타고 들어가 보면은 엔진 있고 여기서 동력 만들어서 동력도 전달해야 되고 동력을 만드는 동력 발생 장치, 전달해주는 전달 장치, 요거를 바퀴로 넘겨주는 조향추, 그 감속 기어, 기어들 등등 그런 것들 또 차는 나머지 제동 장치, 현가 장치, 조향 장치 이런 것들은 현가 장치는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제동 장치는 가면 서야 되니까 서는 거 이런 것들은 전기차나 내연차나 똑같은데 요 위에 있는 애들이 복잡합니다. 참고로 수소차는 얘보다는 덜 복잡한데 얘는 그래도 수소 탱크라는 걸 계속 싣고 다녀야 됩니다. 수소 탱크를 여기는 연료 탱크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들어가지만 수소 탱크라는 걸 싣고 다녀야 되니까 얘보다 간소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얘가 답니다. 전기차는 요 밑에 깔려있는 얘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바닥에 쭈르륵 깔아놨습니다. 물론 이걸 배터리를 밑에 깔아놓고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위에 사람이 앉아있을 때 뭔가 안전하냐, 건강에 문제가 없냐 이런 것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배터리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모터만 있으면 됩니다. 모터. 전륜 모터, 후륜 모터.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후륜 모터만 있어도 뒷바퀴로 그냥 가면 되니까. 전륜 모터 앞바퀴로 가면 되니까. 문제가 바퀴. 나머지는 그 외에는 관리해주는 시스템들이 다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보시면은 가운데 그게 뒷자리에 타더라도 사실은 현대차가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뒷자리에 앉아도 이렇게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용차 뒷좌석 탈 때 가운데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딱 쪼그리고 타야 되니까. 그거는 추진축이라는 게 지나가야 되니까 자동차에. 추진축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넓어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전체적인 전기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 다 포함해서 전체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전기차든 내연차든 수소차든 밑에 있는 요 부분 그리고 위에 있는 요거 아니고 요 위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껍데기 그거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위에 껍데기는 아까 처음에 보셨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위에 껍데기를 우리가 또 그럴듯하게 바디라고 부릅니다. 밑에 깔려있는 얘를 쉐시라고 부릅니다. 그 쉐시가 샤시, 우리 어른 샤시라고 하는데 샤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안에 샤시 그냥 판 위에 어떤 물건 올려놓고 차 굴릴 거냐. 샤시에 엔진 올리고 조향장 등등 올릴 거냐. 샤시에 모터만 올릴 거냐.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터만 굴러가면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 그러면 작동 원리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배터리가 요 모터에다가 전기를 줘서 모터는 아시죠? 모터는 뭔지 아실 거예요. 뭐가 막 돌아갑니다. 전기 집어넣으면은 앞에 뭐가 돌아가는데 걔를 그냥 돌아가도록만 놔둬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뭔가 바퀴에 연결시키거나 이걸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물레방아가 아무리 돌아가도 물레가 돌아가고 끝에 끝에 방아 찢을 수 있는 뭐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걔가 돌아가면서 곡식을 찢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아 자체가 없이 물레만 아무리 돌아가봤자 곡식은 안 찢어집니다. 축을 연결해 놓고 그 축 끝에다가 하다못해 망치라도 하나 놔둬야 걔가 올라가면서 쿵떡쿵떡 찍는 거잖아요. 물레방.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가도 끝에 바퀴에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기만 하는 겁니다. 요 배터리에 전기가 모터에다 둬서 이 모터가 바퀴에 연결돼서 바퀴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복잡한 거. 그래서 전기 자동차 할 때 모터가 중요하고 인버터라고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잡한 이유들은 말이 복잡하지 실제 아까 그림 보셨겠지만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교류입니다. 교류 직류라고 있는데 직류 이렇게 쭉 그냥 일정하게 쭉 시간의 변화 없이 쭉 전류가는 거죠. 교류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교류가 기본인데 배터리는 직류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교류로 받아서 직류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바꿔주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게 변환장치 바꿔주는 애 저장하고 모터 인버터라는 애가 바꿔주는 애 모터가 구동시키는 애 변속기는 아직 전기자동차에서는 큰 의미 없고 배터리 나머지는 일반 차에 있는 공조 시스템 등등
충전 시스템은 연료 공급하는 장치하고 똑같은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 모터, 인버터 이런 것들입니다. 뭔지 보면은 네. 모터, 제가 크게 써놓은 건데 모터, 전기 가지고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필요하다. 이게 모터. 여기 좀 잘렸는데 인버터. 그럼 걔가 저 배터리에 직류로 저장되어 있는 애를 전기 끄집어내서 다시 교류를 만들어서 모터 돌려주는 애. 인버터. 그 다음, 네, 또 잘렸는데 변속기 혹은 감속기라고 하는데 모터의 동력을 모터는 수천 RPM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수천 RPM으로 돌아가는 애를 바퀴는 수천 RPM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속도를 40km/h로 가냐 60km/h로 가냐에 따라서 조절해주는 애 변속기. 사실 내연기관차는 저 변속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아시겠죠? 8단 변속, 8단 자동 뭐 복잡한데 전기차는 그냥 1단입니다. 1단. 뭐 조금 더 하면 2단 또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그거 하는 것보다 그래서 얻는 것보다 투입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단 변속. 그 다음은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렸고 배터리. 얘가 연료 탱크 같은 애. 사실 이게 전기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환된 게 뭐냐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 탱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탱크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중요한 애는 엔진이었죠. 엔진. 동력을 만들어주는 애. 얘가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뭐 몇 대 엔진, 10대 엔진에 계속 선정하면서 현대자동차 엔진을 잘 만든 겁니다. 엔진이 중요했는데 그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엔진 역할을 해주는 애가 모터고 연료 탱크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배터리였는데 이제 모터에는 그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덜 중요해진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게 옛날로 치면 연료 탱크, 이 배터리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 이거 나중에 녹화 영상에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현대자동차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배터리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꼭 그 엔솔이 중요했다기보다 옛날에는 엔진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에 현대차밖에 없었지만 현대차 중요했는데 이제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애들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요해?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자꾸 이제 다른 걸 하려고 합니다. UAM을 한다든가 수소하려고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뭐 공조장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내연기관 차에도 공조장치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거는 옛날에 내연기관 차는 난방하려고 그러면 따뜻해지려고 그러면은 자동차 엔진 폐열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배터리 써야 되고 차갑게 하려고 해도 배터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난방을 하더라도 공조장치가 좀 더 효율이 좋아서 전기를 좀 덜 써라.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가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언제 자꾸 따뜻하고 추운데 더운데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지금 가기도 바쁜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데가 아마 창원 어딘가 있을 텐데요. 한온 시스템, 뭐 만도, 한온 시스템, 뭐 핸드모비스 같은 부품 회사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뭐 충전 방식은 결국은 직접 그냥 휘발유 하듯이 직접 충전하는 거. 배터리 교환, 이거 우리 차 배터리 방전되면 교환하시잖아요. 뭐 전기차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를 그냥 충전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버스, 제주도 가보시면 버스가 있는데 버스들은 배터리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보시면 위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거를 전기차 스테이션, 그러니까 전기버스가 스테이션에 정류장에 들어가면 얘가 위에서 장치가 내려와서 위에 뚜껑 열고 다 쓴 배터리 빼내고 새 거 집어넣어 주겠다. 그게 교체식입니다. 버스는 지금 그렇게 시범사업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거의 알려졌고 승용차도 그럼 그렇게 할 수 없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개인이 집에 배터리 보관소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배터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특허 기술이 뭐냐면 그 큰 배터리를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70kW짜리 한 통을 하지 말고 10kW짜리 7개 쪼개서 놔두면은 다 쓴 것만 떼서 바꾸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미 특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특허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자동차 사용차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접촉 충전은 핸드폰 무선 충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전기차도 무선 충전하자는 개념인데 이거는 카이스트에서 한 10수년 전부터 발표해서 기술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효율이 낮습니다. 바닥에서 전기 100개 던져보내면 얘가 100개를 받아야 되는데 100개 던지면 한 10개 정도 받고 나머지 90개는 없어지고 많이 받으면 20, 30개, 뭐 30, 40개 받으니까 효율이 안 좋아서 단점이긴 한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얘입니다.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도로 위에다가 저걸 깔아놔 버리면 그냥 항상 충전되고 있으니까 쓸 수 있다. 인형 이론상 그렇습니다. 뭐 이런 충전 방식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챕터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1회 충전 주행거리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중간에 뭐 전기차 얘기를 막 섞어서 말했지만 한 번 충전해서 가는 거리를 누가 정하냐. 아까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정합니다. 뭐 부차별로. 근데 다행히도 시험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게 3개 부처 공동고시라는 걸 해가지고 어떤 일로 세 팀이 만나가지고 우리 시험은 똑같은 하나로 하자 해서 만들어서 같이 합니다. 대신 쓰는 거는 각자 필요한 대로 알아서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하고 시험을 뭐 대구에도 보면 형풍에 가면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구경북본부가 있는데 그런 자동차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뭐 이런 공단들에서 측정을 해서 받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걸 가지고 제출하면 니네 차 몇 킬로 가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겠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거를 뭐 방법은 자동차 회사가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공단이 검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있고 시험할 때 이런 데 가서 합니다. 굉장히 통제된 조건 속에서 자동차를 여기 바퀴 위에 롤러 위에다 올려놓고 실제 주행하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롤러가 돌아갑니다. 아니, 바퀴가 돌아가면 롤러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같이 돌아가면 롤러가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그 회전력 계산하고 뭐 또 여러 복잡한 계산식으로 해서 특정을 하고 주위 환경 차가 달리면 바람이 불어오는 건데 그거 똑같이 모사하려고 앞에 선풍기를 큰 걸 하나 갖다 놓습니다. 속도 40km 그러면 선풍기 1단, 선풍기 60km 그러면 2단, 뭐 100km 그러면 선풍기 한 5단 정도 틀어가지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오도록 만들어서 시험을 합니다. 더운 조건, 35도 조건, 여름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백열등을 엄청 켜버립니다. 이 챔버 안의 온도를 35도로 고정시킵니다. 또 반대로 영하 7도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를 굉장히 찬바람을 계속 집어넣어서 밤새도록 찬바람을 집어넣어서 냉각시킨 다음에 시험하는 내내 영하 7도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제시킨 다음에 자동차 주행거리를 평가를 하는데 하고 나면 뭐 상온 주행거리, 여기 상온이고 저온인데 상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2도 정도 준비해 놓고 시험했을 때 영하 7도 해놓고 시험했을 때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것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점점점 이제 줄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상온 대비 저온, 22도 대비 영하 7도에서 한 60%만 나와도 인정했는데 점점점 규정을 바꿔서 70% 안 넘으면 안 돼, 80% 안 넘으면 안 돼. 그 점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는 없고 그거를 뭐 70% 안 됐으니까 안 돼 이렇게는 못하고 대신 못하고 안 되면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 시험들을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들을 모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속도 프로파일이라고 속도인데요. 이게 뭐 시작해서 60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디 그 오락실 같은 데 가보시면 자동차 탈 때 뭐 그 경로 따라가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런 시험들 하는데 어떤 시험들 대표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 도심에서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속도 패턴으로 운전하더라. 고속도로에는 멈추는 게 없이 이런 속도로 가더라. US 공룡보다 급가속 하는 경우도 있더라. 에어컨 켜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 뭐 난방기 켜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시험을 복잡하게 한 방법,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여러 이유로 조합을 한 다음에 만든 전기차 전용 시험 방법, 앞에는 모든 차 시험 방법, 전기차 전용 시험 방법, 또 시험 조건들 복잡하게 혹은 타이트하게 나라에 맞게 만든 다음에 시험을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했던 그 얘기만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히터를 최대한 작동한 상태로 시험해야 된다. 차 바깥이 영하 7도인데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켜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히터 켠 다음에
실내 온도가 22도만 되면 히터 꺼도 됩니다. 22도만 유지시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22도가 되든 30도가 되든 그건 모르겠고 히터를 무조건 최대로 켜라. 무조건 최대 켜서 그러고 나서 측정을 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최대로 켠 상태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외국에서 500km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400km밖에 못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차이다. 그래서 외국 제작사들이나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요거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요거를 이제 개정을 합니다. 여기서 바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놔둬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이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한 나라에서는 놔두면은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제가 최소 저 정도로 가는구나. 그 이상 이상 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못 가는 게 문제지. 그 이상 가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 괜찮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든 얘가 바뀝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다음에 이런 거 해서 복잡한 시험 뭐 도심을 얼마 가고 고속도로를 몇 프로 사실 도심을 55% 달리고 고속도로를 45% 달린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다가 0.7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얘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뭐 오차 같은 거 다 지우고 그래서 한 30%는 손실된다고 보고 계산한 거에 70%만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게 우리나라와 미국과 모든 나라에 똑같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됐는데 뭐 비슷한 얘기, 복잡한 얘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뭐 통제된 조건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험 방법이 모든 사람 입맛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20분 계신다 그러면은 20분마다 요구하는 게 다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정부기관에서는 이 20명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조건 그걸 가지고 시험했더니 얘가 몇 킬로 간다라고 내는 게 공인 연비, 공인 주행거리입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나라는 보시면은 다른 나라는 아무도 하지 않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온도 측정할 때 운전석에 사람 여기 목 뒤에 여기에서 온도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운전석 조수석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조수석에서 측정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석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뒷좌석에서 측정하고 이러니까 다 다르지 않냐. 똑같은 걸 하자. 우리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저런 규정까지 만들어서라도 가능하면 똑같은 시험을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해서 주행거리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차량 조건들 뭐 이런 거 다 차량 조건이 뭐 몇 킬로 뛴 차이여야 된다라든가 등 타이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회생제동이 없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어서 시험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요약이 제가 그래서 뭐 전기차 수송부터 시작해서 뭐 처음에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하다가 자동차로 좀 좁아져서 이제 전기차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가고 주행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기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요 자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준비할 때 주행거리라는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인들한테는 왜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나온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 이랬습니다. 어떤 시사 위크라는 요 작년 기사에 보면은 환경부 인증거리는 470km인데 실제 타보니까 500km 가더라. 아우디는 342km인데 실제 타보니 450km 가더라. 이런 기사가 나와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정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길래 제가 이때도 뭔가 비슷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분이 하시는 말이 맞습니다. 실제 주행거리 이게 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아까 더운 거, 추운 거, 급가속 가는 거, 급감소 가는 거, 도심에서 가는 거, 고속도로 가는 거 다 고려한 시험 방법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평균 이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기차 탄 사람들이 어떻게 타더라도 대체로 평균적으로 470km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500km 가면 좋은 거죠. 최소한 470km 평상시에 춥지 않을 때 470km 가고 추울 때 영하 7도, 영하 10도 이렇게 되면은 한 350km 가니까 그거 알고 차 구매하신 다음에도 차를 운영하시라.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정보들을
시험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회 충전 주행거리, 전기차 일회 충전 주행거리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내가 충전하면 최소 저 정도는 갈 수 있구나. 특별히 날씨가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 내 차에 아이오닉 5 탔는데 한 7명 타고 이러지 않는 이상 한 두세 명 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저 정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도 일반 휘발유 자동차처럼 뭐 그냥 주행거리나 충전이나 이런 걱정 없이 탈 수 있는 시대가 거의 됐습니다. 지금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도래했으니까 뭐 안심하고 선택지에 넣으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조금 정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내연 기관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전기차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충전소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기차를 구매하셨는데 지금 충전소가 많지 않고 실제로 급속 충전소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거를 차를 빼지 않으면, 충전이 끝나서 차를 빼지 않으면 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를 하셨는데, 저희가 충전소 저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실제로 충전소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충전기가 대부분 개인용 아닌가요? 네, 개인용이라기보다 일단 아파트에 많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많이 설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미국이면 주택가가 많으니까 개인용으로 쓰면 개인만 쓰는 거지만, 우리도 아파트가 개인용이라고 하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아파트 만약에 A라는 아파트 단지에 100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살지 않는 나는 어차피 나한테는 쓸모없는 충전기니까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한 번 충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충전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있다든가, 아니면 또 초창기에 설치된 개수로는 아까 표에 보시면 개수는 주유기보다 훨씬 많은데 왜 안 보이냐? 초창기에 설치된 충전기들이 약간 오지에 있거나 고장이 나거나 못 쓰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 실질적인 못 쓰는 것들 빼고 나면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부족하다 느끼실 수 있고, 또 아파트 설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그것들을 감안해서 오지에 설치된 것들이나 고장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하고, 또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들은 또 아까 보셨던 이미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다 전기자동 똑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전기자동차 노후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노후화되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시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사람처럼 늙습니다. 계속 놔둬도 늙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충방전 했습니다. 얘가 일을 많이 한 거죠. 충전할 때 부하를 받고 방전할 때 부하를 받으니까 보통 만들 때 뭐 정확하게 뭐 일률적이진 않지만 대략 한 4,000회, 5,000회 정도 충방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400km 한 번 충전해서 400km 간다고 치면 20만 km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니까 나중에 100번, 200번, 300번 가면 갈수록 점점점 성능은 떨어지죠.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20만 정도 타면은 여기 내연기관도 20만 잘 안 타시잖아요. 20만 타기 전에 차를 바꾸실 건데, 보통 전기차는 뭐 예전 전기차는 그보다 빠르게 뭔가 좀 노후화가 되니까 바꿔야 돼요. 초창기 전기차들이 지금 아마 5, 6년 된 차들은 지금 현대차에서 5, 6년 전에 팔 때 프로모션이 그랬을 겁니다. 5, 6년 몇만 킬로 타면 바꿔주겠다. 왜냐면 그 배터리가 차는 멀쩡한데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오래 쓰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점점 규정을 만드는 게
5년을 쓰더라도 80% 성능을 유지하고 10년을 쓰더라도 70% 성능을 유지하도록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면 10년 정도 쓰셔도 배터리는 70% 정도 성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앞으로 아까 교수지 성능이 떨어지면 교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폐건전지를 어떻게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회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거는 네네. 그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연구 분야가 따로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법적으로 이미 전국에 거점 지역을 만들었는데, 대구도 포함될 겁니다. 폐배터리들을 반납할 수 있는, 모아서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배터리를 자동차에는 쓰기는 좀 어렵지만, 얘를 모아두면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는 쓸 수 있는 거죠. ESS로 주로 보통 많이 쓰려고 연구하고 있는데, 대신 배터리 중에서도 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술들은 얘를 그대로 재활용할 거냐, 아니면 얘를 분해해서 필요한 부품만 꺼내 쓰고 나머지는 버리냐, 뭐 그런 연구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그쪽으로 들려서 혹시 사고가 났다. 네네. 또 화재 배터리 화재 났으면 또 관람치가 네네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시나요? 전기차에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배터리가 이제 열폭주라고 하는데, 이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할 거냐, 화재.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다음 달에 우리나라 제일 크게 하는 자동차공학회라고 있는데요. 자동차공학회에서 나오는 연구 주제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열폭주, 전기차 화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기차는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버리면 현재는 수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냥 제가 농담으로 들은 얘기로는 제작사 교체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 그냥 차를 고장났다 그러면 차를 바꿔주는 게 돈이 덜 든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는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기능 가지신 기능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 정비소 계신 분들이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분들 재교육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고장이 나면 바꾸는 게 비용상으로는 그렇고, 배터리는 종도 보시겠지만 화재나 불이 붙으면은 그 안에 있는 전해질 물질이 다 탈 때까지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기술로는. 그래서 그게 현재 안전공단이나 여러 부처나 연구소에서 배터리를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만약에 배터리 셀이,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배터리 스펙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 셀이라는 건 나눠져 있고, 셀 안에 또 모듈 나눠져 있는데, 그 모듈 사이사이 격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모듈에서 많이 불이 붙었다. 그럼 지금은 끝까지 다 탈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첫 번째 불이 붙으면, 그러니까 우리 방화벽이죠. 이게. 방화벽이 탁 쳐져서 다음 셀로 못 넘어가고 불이 꺼지게, 뭐 그런 기술을 하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고교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고 무거워지고. 무게 때문에. 네네, 무게도 있고, 그게 또 전기가 전달되면 안 되니까, 절연 물질을 써야 되니까, 또 걔가 들어가면서 또 오히려 전기 전도성이 낮아져서 성능이 안 좋아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